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39년 7월 8일 미국 뉴욕주 리치퍼드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죠. 여러 형제자매 중 둘째였고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치퍼드는 당시에도 변두리로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농업과 소규모 상업이 삶의 전부인 조용한 마을이었죠. 훗날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 될 인물이 이런 평범한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출발이 얼마나 평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남이라는 위치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임과 기대를 떠안게 되는 자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앞장서야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됐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에이버리 록펠러는 약장수이자 떠돌이 상인이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속이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죠. 돈을 벌면 집을 오래 비우고 술과 도박에 쓰기 일쑤였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는 의약품 규제가 거의 없었어요. 떠돌이 약 장수들은 효능을 과장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윌리엄 역시 그 틈새를 파고든 인물이었어요. 법적으로 사기꾼으로 단죄된 기록은 없지만 사기성 상술과 이중 생활로 가족에게 불안을 남겼다는 평가는 자료마다 반복되는 평판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존에게 존경보다는 거리감과 반발심을 남겼어요. 훗날 그의 철저한 규칙주의는 이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어머니 엘라이자 데이비슨 록펠러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웠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정직과 검소함을 강조했죠. 엘라이자는 가정의 중심이자 아이들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녀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생활 규칙이었어요. 정직은 선택이 아니었고 검소함은 의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아끼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어요. 이 태도는 존의 평생 핵심 가치가 됐습니다. 존은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았어요. 7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11조를 실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11조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죠. 돈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들어온 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떼어낼 것인가? 존은 아주 일찍 몸으로 익혔어요. 처음 번 돈으로 사탕을 사서 이웃 아이들에게 더 비싸게 팔았지만 그 돈의 10%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돈을 쓰는 것보다 나누는 순서를 먼저 배운 거예요. 그 습관이 평생 이어졌습니다. 11조는 그에게 부담보다는 돈을 다루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됐어요. 수입이 늘어날수록 기준은 견고해졌습니다. 컷 주급에서 11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첫 100만 달러에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신앙심도 있지만 자기 통제와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이었죠. 가족은 자주 이사했습니다. 잦은 이동은 불안정함을 남겼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주었어요. 1853년 14살 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이동이었지만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어요. 클리블랜드는 내륙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운하와 철도, 상업이 모이던 도시였죠. 훗날 석유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존은 중앙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곳에서 남들과 다른 감각을 처음 자각했습니다. 그 차이는 말솜씨가 아니라 숫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숫자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계산 과정을 적지 않아도 정답에 도달한다는 점을 기특하게 여겼어요. 존에게 숫자는 구조였습니다.
졸업 후 폴섬 상업학교에서 짧은 기간 복식부기를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대학 대신 현실적인 길을 택한 거예요. 복식부기는 돈의 움직임을 양쪽에서 동시에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855년 9월 말 16살에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날은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죠. 훗날까지 정확히 기억하며 매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날이자 책임을 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클리블랜드의 산물 중개 회사 휴이트 앤 터틀에서 보조 장부원으로 일했습니다. 물건 품질보다 흐름을 먼저 봤어요. 어디서 사서 어디로 흘러가고 중간에서 얼마가 남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첫 급여는 하루 50센트였다고 전해집니다. 스스로 번 첫 수입이었죠. 받자마자 장부에 적고 11조를 계산했습니다. 이날부터 내가 쓸 돈을 내가 벌기 시작했다. 직장은 자유이자 규율의 시작이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회사 문이 열리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장부를 펼치고 숫자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장 편안했어요. 항상 다시 확인하고 앞뒤를 대조했습니다. 작은 오차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상사들은 정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요 기록이 그의 손으로 넘어왔어요. 신뢰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여가 월 25달러가 돼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수입이 늘자 기부액도 늘렸습니다. 항상 먼저 처리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었죠. 절약은 고통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출 이유까지 장부에 적었습니다. 5센트든 5,000달러든 같은 규칙으로 다뤘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7.5% 이자를 받기도 했어요.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며 사업의 맛을 알았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난한 소년 존 록펠러는 돈을 규칙으로 다루는 법을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그 규칙이 삶 전체의 뼈대가 됐어요. 1859년 20살이 된 존 록펠러는 더 이상 월급쟁이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모리스 클라크와 함께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곡물, 고기, 건초를 사고 파는 평범한 사업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현금 흐름은 안정적이었어요. 자본금은 4,000달러였습니다. 무작정 모은 돈이 아니었어요. 존은 최소 운영 비용과 위험 구간을 미리 계산했죠.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1,000달러를 빌리며 연 10%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조건을 분명히 해야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이 원칙은 훗날 수많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남북전쟁이 터지자 군의 식량을 납품하며 큰 돈을 벌었어요.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수요를 폭증시켰습니다. 존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공급이 필요한 지점을 차분히 바라봤죠. 첫 해 매출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십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이익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였어요. 이익을 개인 생활에 먼저 쓰지 않았습니다. 시설 보강, 거래처 확대, 위험 분산에 재투자했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이 시기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떠다녔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무엇인가? 그 비용을 줄일 방법은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석유 산업에서 그를 누구와도 다르게 만드는 무기가 됐습니다. 1863년 석유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기사, 상인들의 소문, 램프 가게의 변화가 신호였습니다.
존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쓰기 시작했는지를 관찰했어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원유가 솟아올랐죠. 그 전까지 조명의 주된 연료는 고래 기름이었어요. 비쌌고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등유는 더 싸고 많이 만들 수 있었죠. 도시가 커질수록 필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어요. 존은 이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석유가 비쌀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석유를 싸게,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관심은 채굴이 아니라 정제에 있었어요. 파트너 사무엘 앤드루스와 함께 클리블랜드에 정유 공장을 세웠습니다. 앤드루스는 화학과 정제 기술에 밝았어요. 존은 기술을 존중하고 그 위에 자신의 사업 수단을 얹었죠.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앤드루스는 기름을, 존은 비용과 구조를 다루었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비용을 하나하나 줄였습니다. 처음부터 규모 경쟁이 아니라 단가 경쟁을 택했어요. 배럴 하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운송에서 얼마가 새는지, 연료가 어디서 낭비되는지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공장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배럴을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를 병행하며 단가를 낮췄습니다.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직접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가장 싸게,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했는가였습니다.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가솔린, 윤활유, 왁스로 바꿔 팔았어요. 경쟁사들은 폐기물로 취급했지만 존은 다른 상품의 원료로 봤습니다. 같은 공정에서도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졌어요.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같은 양의 원유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었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경쟁사를 시장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의미였죠. 1865년 파트너를 사들였습니다. 공동 의사결정의 한계를 느꼈어요. 빠르게 움직이려면 결정권이 하나로 모여야 했습니다. 72,500달러에 공장을 완전히 매입했습니다. 지출이 아니라 투자였어요. 매일 공장을 돌며 기름 한 방울 떨어진 것도 닦게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원칙이었어요. 낭비를 용인하는 순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알고 있었죠. 작은 절약이 큰 돈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석유의 중심지가 됐어요. 오데호와 철도망,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위치였습니다. 존은 이 도시가 허브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계산했습니다. 그의 공장은 가장 컸어요. 같은 원유로 더 많은 등유를 만들고 부산물까지 상품으로 바꿔냈기 때문이죠. 단가가 낮아질수록 가격 경쟁력은 따라왔습니다. 철도와 계약해 운송비를 낮췄어요. 석유 산업에서 운송비는 원가의 큰 비중이었죠. 장기 계약과 안정적 물량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경쟁사보다 유리했어요. 1870년 31살에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에는 의도가 담겼어요. 품질과 가격, 공급의 안정성을 표준화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자본금 100만 달러였어요. 기존 이익과 정확한 계산 위에 쌓인 숫자였습니다. 형 윌리엄, 헨리 플래글러 등을 파트너로 뒀어요. 플래글러는 재무와 법을 이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존은 모든 걸 혼자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곁에 두었어요. 스탠더드 오일은 곧 미국 정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급을 끊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했어요. 경쟁사들은 버티다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존의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어도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부를 보고 비용을 계산했어요.
숫자와 검소함, 재투자가 그를 이끌었죠. 이 세 가지는 성격이 아니라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개인의 재능보다 구조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탠더드 오일은 날로 커졌습니다. 어디를 사들이고 어디를 남길지 항상 통계로 예측했어요. 1870년 설립된 지 몇 년 만에 클리블랜드 정유 회사들을 하나씩 삼켰습니다. 클리블랜드에는 정규 회사가 많았지만 대부분 소규모였어요. 설비도 낡았고 비용 구조는 비효율적이었죠. 존은 이 빈틈을 정확히 봤습니다. 경쟁사 사장들을 불러 차분히 제안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장부와 숫자 통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주식을 스탠더드 오일 주식으로 바꾸세요. 현금으로 사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선택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상대도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경쟁이 기다리는지. 가격은 존이 계산한 공정가였어요. 설비 가치, 향후 수익, 유지 비용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안 팔면 운송비와 가격 경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장이 결국 넘겼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주주가 됐어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선택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1872년 클리블랜드 정유사 22개 중 22개를 인수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정복이라 불렸어요. 효율의 승리라는 평가와 자유 경쟁의 종말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생산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석유 시장은 이미 그의 손안에 있었어요. 존은 비용을 끝없이 절감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언젠가 상대가 무너질 비용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공장마다 비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어요. 모든 공장은 같은 기준으로 비교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싼 항목이 있으면 설명해야 했어요. 공장 간 암묵적 경쟁이 생겼습니다. 존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왜? 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배럴 뚜껑 하나, 나사 하나까지 계산했습니다. 이 집요함은 전설이 됐어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며 아이디어를 장려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가장 값지다는 걸 알았어요. 절약은 강요가 아니라 보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기름 한 방울 떨어진 것도 돈이라고 믿었어요. 낭비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었죠. 운송도 그의 무기였어요. 석유 산업에서 운송은 필수였습니다. 시장까지 옮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죠. 존은 이 병목이 산업의 목줄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철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었어요. 장기 물량 보장으로 운송 단가를 낮췄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화물은 할인을 받았어요. 규모의 보상이었죠. 경쟁사는 더 비싼 요금을 냈습니다. 같은 선로인데 요금이 달랐어요. 이 차이는 제품 가격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경쟁사들은 숨이 막혔어요. 존은 가격을 덜 깎아도 이미 이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철도사는 록펠러 화물을 우선 실어라 지시했습니다. 운송 속도마저 우위가 됐어요. 그러다 존은 파이프라인을 직접 건설했습니다. 철도 의존은 언제든 위험이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줄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송비를 크게 낮췄어요. 탱크 차량과 저장소도 자체 제작했습니다. 나무통 대신 강철 탱크로 누출과 손실을 줄였습니다. 원유 채굴에서 소비자까지 모든 단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수직 계열화의 완성이었어요. 각 단계 이윤보다 전체 비용을 낮추는 구조였습니다. 전체 흐름 지배가 더 강력함을 증명했습니다. 1882년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커지자 법적 구조가 문제됐어요. 주마다 회사법이 달랐습니다.
41개의 회사를 하나의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형식상 독립법인이지만 의결권은 신탁 이사회로 집중됐어요. 실질 통제는 하나였습니다. 효율적이었지만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어요. 뉴욕 브로드웨이 26번지에 거대한 본사를 세웠습니다. 전국 공장의 보고가 모이고 결정이 내려지는 중앙이었어요. 매일 전국 공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생산량, 비용, 사고, 지연. 현장을 보지 않아도 상태를 읽었어요. 스탠더드 오일은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중심에는 숫자를 믿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회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개인이 가격, 공급, 운송, 유통을 통제한다는 사실이 불안을 줬어요. 신문은 석유 문어라 불렀습니다. 촉수가 철도, 공장, 은행, 정치를 휘감았다는 사파가 나왔어요. 록펠러라는 이름은 시스템의 상징이 됐습니다. 등유 가격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했지만 누가 정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1880년대부터 반독점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기업 시대에 들어선 미국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존은 그 논쟁의 중심에 섰어요.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존 록펠러의 건강은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1891년부터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 수염, 눈썹까지 빠졌어요. 전신 알로페시아였죠. 스트레스와 면역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소화불량과 불면증도 찾아왔어요.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휴식을 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몸이 무너집니다. 존은 경영을 파트너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갈 구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었어요. 1897년 58살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주식은 그대로 보유했어요. 소유권을 포기한 건 아니었죠. 포칸티코 힐스에 넓은 저택을 지었습니다. 골프 코스를 만들었어요.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걷고 집중하며 생각을 비우는 훈련이었죠. 플로리다 별장도 샀습니다. 추위를 피하며 몸을 회복했어요. 하루 리듬이 느려졌습니다. 보고서 대신 산책이, 회의 대신 햇살이 있었어요. 은퇴 후에도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반독점 논쟁은 더 거세졌어요. 아이다 타벨의 연재가 그의 방법을 폭로했습니다.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문서와 증언으로 차분히 파헤쳤죠. 이 구조가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은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언론 대응을 회피했습니다. 말로 싸우면 감정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법과 숫자로 대응하길 택했습니다. 1911년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에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셔먼 반독점법 위반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의 몰락이라 봤습니다. 제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30여 개 회사로 분할됐습니다. 엑슨, 모빌, 쉐브론 등의 모체가 됐습니다. 존은 주식을 비율대로 나눠 받았어요.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가치를 각각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주가가 올랐고 그의 자산은 오히려 불어났어요. 제국은 해체됐지만 부는 분산된 채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시 추정 재산이 9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대 가치로 수조 원 규모였죠. 하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은 늘 같았고 식사는 소박했어요. 옷은 낡을 때까지 입었습니다. 과식은 정신을 흐린다고 믿었죠.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생활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이던 시절은 끝났어요.
돈을 쓰기 위해 오래 사는 법을 배우는 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를 해왔지만 이제 규모와 방식이 달라졌어요. 즉흥적인 도움 대신 체계적인 개입을 택했습니다. 동정 대신 구조의 변화를 원했어요. 옆에는 프레더릭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목사 출신이자 냉정한 전략가였죠. 두 사람은 자선이 감정에 머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흩뿌리지 않기로 했어요.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찾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901년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질병을 연구와 실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 기관이었어요. 연구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간을 줬어요. 돈은 방향을 정해줄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13년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고 초기 몇 차례 출연을 합쳐 1억 달러 규모가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인류의 안녕을 증진한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원칙이 숨겨져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전문가에게 맡길 것, 성과를 측정할 것,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 존은 재단의 전면에 자신의 얼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는 의사, 과학자, 교육자들이 앉았어요. 가장 먼저 공중보건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후검 퇴치가 대표적이었죠. 검사하고 치료하고 화장실을 짓고 신발을 신게 했습니다. 단순한 조치였지만 효과는 분명했어요. 감염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일할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 접근법은 세계로 확장됐어요. 말라리아, 환결, 결핵. 재단 자금은 연구실과 현장을 오갔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그의 기부로 세계적인 연구 대학으로 도약했습니다. 흑인 여성 교육을 위한 스펠먼 대학도 지원했습니다. 그의 기부 방식은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개인 청원 대신 위원회 심사, 무상 지원 대신 매칭 펀드, 일회성 도움 대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자선은 선의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설계라는 생각이었죠. 평생 기부액은 추정치로 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현대 가치로는 수조 원에 달해요. 죽을 무렵 남은 돈은 2,600만 달러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던 사람의 마지막 숫자는 놀라울 만큼 작았어요. 하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법을 세상에 보여줬고 돈을 쓰는 법까지 남겼어요. 말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나는 두 번의 인생을 살았다. 하나는 돈을 모으는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돈을 돌려주는 삶이었다. 두 번째 삶이 훨씬 더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은 숫자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데서 왔어요. 1937년 5월 23일 플로리다 오르몬드 비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7세였어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행렬도 과장된 추모도 없었어요. 그가 남긴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식이었죠.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 어디로 돌려줄 것인가? 그의 삶은 작은 습관과 규칙이 거대한 결과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마침내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존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오늘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2026년에는 좋은 습관 한 가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